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 스튜디오가 있는 상암동엔 제법 많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큰 나무뿐 아니라 작은 풀잎까지 봄비를 머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큰 나무와 작은 나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차는 아직 큽니다. 대기업을 따라 따라가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 이제는 생산 기지까지 해외로 옮기면서 일자리까지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죠. 80년대 후반엔 각종 가전제품에서 자동화 기능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4차 산업 환경을 두고 통신사들이 앞다퉈 오디오 AI, 즉 인공지능 스피커들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스피커이고 왜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오디오 서비스일까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총괄 CP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월요일, 날은 벌써 따뜻해졌는데요. 주간 농수산식품 동향과 정보들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국내 대기업들은 제조기지를 해외에 이전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판매 인프라를 위해서 해외로 옮겼죠. 그런데 대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집계를 봤더니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7조 원에 육박한다. 그만큼 해외에 공장을 지었다 이 소리인데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업률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면 우리 경제에서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 문제는 저희가 미처 못 봤거든요. 네. 지난해에 이 해외 투자액, 즉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하는 부분이 최대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봐야 합니까? 네, 이번에 한국수출입은행 발표에 따르면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해외 투자한 금액이 우리 돈으로 한 6조 9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이게 이제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해외 법인 설립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 증가세면은 꽤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실 이 소규모 봉제나 의류, 즉 좀 인건비가 싼 곳,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유망하거나 중요한 분야도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중소기업들 보니까 화학이라든가 금형, 전자 이렇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이전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어떤 제조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여쭤보겠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일단은 당장의 생존이나 영업이익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은 결국 국내 생태계, 이 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뭘 하려고 해도 기업이 없으면 못하게 되는데 특히 전자회로 기판, 이게 지금 전자회로 기판이라든지 반도체를 청소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옮겨가고 있는데 전자회로 기판 이 PCB라고 하던데요. 이 업계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요즘 인기 좋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네. TV 세탁기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부품이 됩니다. 네네. 부품이 되는데 이게 한때 국내에서 중소기업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생산 규모도 한 15조까지 웃도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은 네. 이런 주요 업체들이 최근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많이 이제 옮겼습니다. 네. 자,
자, 이 핵심적인 지금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까지 해외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참 많은 수의 인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들 규모들 바라보다 보면 결국엔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국내 근로자의 88%, 한 1,400만 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거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사실 대기업 쪽에서도 근로자 우리 고용이 줄고 있고요. 또 이렇게 중소기업마저도 줄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이 자체가 줄어가고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지금 중소기업마저 만약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크게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런 문제도 크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은요, 미국도 그렇고 독일 여러 나라들이 이 제조업 리턴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국의 어떤 그 일자리 문제도 그렇지만은 제조업들을 다시 자국의 영토 내로 불러들인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다시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런 어떤 이 리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인력 문제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갔던 업체들한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네. 사실 보면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네네. 그러면 얼마나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처럼 국내로 되돌아오는 특히 사실 대기업들이 좀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네. 국내로 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부품업체가 많은데 네네. 이 부품업체들은 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은 동반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은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이 대기업도 대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어떤 국내 이전 문제가 국내 유지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과거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기업을 해외 공장으로 나가는 걸 인건비 문제로만 봤거든요. 특히 중국, 베트남 이런 쪽이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이유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단순한 인건비만이 아니라 어떤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어떤 높게 주면은 좋은 인력이 되도록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올려주더라도,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재들을 많이 중소기업 확보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이런, 터전을 만드는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래서 어떤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이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몰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혁신에 또 기여를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기업도 결국은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중소기업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 여러 가지 또 재벌의 횡포,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 이런 약간 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기관과 중소기업 R&D 또 청년들에게 좀 보조해주겠다. 임금 이런 얘기도 있고 유승민 후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의 정책은 약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본 생태계, 4차 산업을 통한 좀 국내 유인책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이 보니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같고. 근데 문제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유인책들이 이런 정책들이 사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이런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이는 부분들을 대기업을
내릴 수는 없을 거고 중국들이 다시 이제 대기업으로 줄이기 위한 만큼 이제 노력을 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이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쨌든 네. 그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많이 더 필요하다.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더 아마 많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흔히 말하는 뭐 중소기업이나 해외 어떤 4차 산업의 모범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요. 좀 작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사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이제 지금 뭐 우리 대선 주자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대기업 성장 중심에서 이제는 중소기업 성장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대해서는 많이 공감하지만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못 얻어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어떤 생태계를 우리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에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이런 이 일터를 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재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중소기업은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는 말 모두가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인터뷰 또 경제 뉴스에 등장하는 말들 한번 곱씹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AI,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이어질 인터뷰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이 AI는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고급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날씨, 스케줄, 내가 궁금한 거는 물어보면 척척 답을 제시하는 그런 똑똑한 기계죠. 또 문제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인간이 한꺼번에 녹여낼 수 없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읽고 공부해서 굉장히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도 이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그림은 안 잡히겠죠. 당장 피부에 와닿게는 지금 통신사들, 글로벌 통신사 업계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도약으로서 AI를 중요 사업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AI 스피커에다가 말을 걸면 뭐 여러 가지 부탁들을 들어주는 그런 서비스죠. AI 인공지능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앞길을 놓고 국민연금의 거취 매우 관심을 받아왔었는데요. 일단 한 곱이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경기가 회복된다. 늘 들어온 말입니다. 그런데 소매 유통업체들이 본 경기 전망은 생각과 달리 아직도 겨울입니다. 관련 뉴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톱 뉴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우조선해양 살리기로 국민연금이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곱이 넘겼다고 하는데요. 네, 주말 내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회사 최대 보유 주체인 국민연금이 피말리는 협상을 벌여서 결국 국민연금이 어제 자정을 조금 넘어선 시각에 산음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가 5차례 열리는데요. 오늘 오전에 첫 번째 열렸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두 번째 사채권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두 번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모두 채무 재조정안이 무난히 통과했는데요. 이 채무 재조정안은 아시다시피 회사채 50%를 출자 전환해서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사채권자 집회가 3번 남았는데요.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부결이 되면 바로 단기 법정 관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나머지 3번에서도 대체로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피플랜으로 가기보다는 자율협약을 통해서 회생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바도 있을 텐데 어쨌든 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정말 회생의 방향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이거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채권자 집회만 무사히 넘기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한 셈입니다. 대우조선은 2018년까지 총 5조 3천억 원 규모로 자구 계획을 짜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작년 말까지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대략 한 34%가량의 자구 계획을 이행한 상태입니다. 네. 선박을 차질 없이 건조해서 인도하고 이걸로 받은 대금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상반기 중에 해양 플랜트 3기를 비롯해서 10척 이상의 선박 해양 플랜트를 인도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 48척의 선박을 인도하면 한 대략 10조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도 열심히 뛰어서 신규 수주도 따오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네. 올해 수주 목표를 55억 달러로 잡았고 지금까지 7억 7천만 달러 가량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실 4년 연속 적자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관건은 이제 업황입니다. 네. 조선 업황이 빨리 회복이 되면 대우조선해양의 이런 노력이 좀 효과를 발할 텐데 만약에 업황이 계속 안 좋거나 더 나빠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상황도 봐야 되는군요. 자, 소비 내수 문제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쉬는 약까지 만들었지만 잘 안 된다 이런 전망도 있고 소매 유통업체들이 본 전망은 또 더 암울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하고 6대 광역시에서 1000여 개 정도의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걸 냈는데요. 네. 지수가 9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라는 뜻이고 네.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인데요. 지금 1분기에 89였으니까 조금 개선되긴 했는데 작년 2분기 98이었던 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또 매년 2분기만 놓고 보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원래 이 계절적으로 2분기에는 소비가 좀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봄 되고 날씨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나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사철이기도 하고 또 학기초니까 이것저것 좀 사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2분기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 많이 줄었고 또 지금 대북 리스크 때문에 소비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백화점 같은 곳은 봄맞이 대규모 정기 세일 중인데도 별로 이렇게 복잡거리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아직 소비 기지개가 안 켜지고 있군요. 자, 작년에 우리나라 국토가 많이 늘었다. 이게 땅이 늘어나기도 하는 거군요. 네, 이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 면적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10만 339제곱킬로미터로 1년 동안 44제곱킬로미터 증가했습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 가량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유를 보니까 이 충남 부사지구에 지금 산업용지 만들려고 개발 사업 한창인데 이것 때문에 11.9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 게 가장 컸고요. 네. 시화지구의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 이런 걸로 7.6제곱킬로미터 늘었고 인천 국제공항의 잔역 공유 수면 매립지 이걸로 6.8제곱킬로미터 늘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007년 말과 비교를 해보면 10년 동안 농경지와 녹지는 각각 4%, 1% 감소한 반면에 공장이나 대지, 학교 이런 도시시설은 22% 늘었고요.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기반 시설 토지는 20%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시시설과 교통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 화성이었고요. 충북 충주시가 뒤를 이었는데요.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됐다 이런 소리겠죠. 네, 땅이 늘어나는 만큼 좀 경제도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인데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 나왔네요. 네, 계속 중국 경제 하면 연착륙 하네, 경착륙 하네 이러면서 둔화 우려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니까 6.8%였습니다. 6.9%였습니다. 네네. 지난해 4분기에 성장률이 6.8%였는데 이보다 높아진 거고요. 시장 전망치도 6.8%였는데 이를 상회하는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3분기 6.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수출, 내수, 투자 모두 좋았습니다. 3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22%가량 늘었고 1분기 전체로도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1분기 소매 판매는 10%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도 9.2% 늘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경기 과열 이것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 거품 걷어내겠다 이러면서 각종 규제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대도시 주택 가격을 보니까 지난해 말에 잠시 하락했다가
경제가 올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올 들어서 새로운 경기 부양 동력으로 인프라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에 따른 뭐 심리적인 효과 이런 것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출렁출렁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것 같긴 한데 계속 호조가 될지가 관심일 것 같아요. 뭐 일단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분석이 높은데요. 중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돈 풀기에 나섰거든요. 네. 그런데 올 들어서는 양적 완화 일단 중단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부동산 값은 오르고는 있는데 워낙에 이제 거품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니까 부동산 규제를 좀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부실 대출 증가로 인한 뭐 금융위기 가능성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 조정 이런 것도 경제 걸림돌을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흐름은 좀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예고해드린 대로 인공지능 AI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통상 하는 말인데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오디오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스피커입니다. 좀 아날로그한 느낌이죠. 대화로 창문 좀 열어줘, 불 좀 꺼줄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들어주는 겁니다. 단지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왜 여기에 많은 기업들, 특히 통신사와 같은 곳들이 힘을 쓰고 있는지 그 배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박현재 총괄 CP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AI 소개는 많이 됐습니다. 또 인공지능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80년대 후반에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가전제품에. 아직도 AI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AI는 그 컴퓨터가 지능을 갖는다 혹은 기계가 지능을 갖는다는 의미죠. 네네. 그 과거에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로봇 청소기가 대개는 이제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 몇 가지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뜻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예, 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게 완전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아직 플랫폼이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좀 낯선 편이 있는데 이 통신사들이 요즘 이렇게 스피커 서 있으면 거기랑 대화를 하는 이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은 뭘까요? 이제 과거에 이제 통신사들이 했었던 것이 이제 보통 이제 통신 서비스나 이제 조금 나아가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과거에는 다른 여러 가지의 기능이나 기술이 그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작용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플랫폼이 계속 고도화돼서 통신망이나 인터넷보다는 무슨 대화 서비스라든지 전자상거라든지 검색이나 포탈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하나씩 올리면서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이런 서비스들이 과거의 통신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인터뷰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 저희가 잠시 뉴스 전달해 드리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펜스 부통령님의 선친께서는 한국전 당시에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전 참전 용사입니다. 오늘 오전 펜스 부통령께서는 DMZ 지역을 방문해서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의 의지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뿐만 아니라 60년을 넘는 한미 동맹의 깊은 연륜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Vice President Pence's late father was a Korean War veteran who had devoted himself to the defense of our freedom and democracy during the Korean War. And this morning, Vice President Pence visited the demilitarized zone to inspect our stalwart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confirm our strong will to deter North Korea. This symbolizes not only a special personal tie,
but also the depth and sturdiness of our alliance that has lasted over 60 years.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 정세가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펜스 부통령님이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In particular, at this time whe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 du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Vice President Pence's visit to Korea as his first destination in Asia since taking office shows the firm stance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on developing our alliance and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such, I believe Vice President Pence's visit is timely and meaningful. 오늘 펜스 부통령님과 저는 한미 동맹이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결의 핵심 축이자 또 범세계적인 도전 해결에도 함께하는 성공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안보, 경제 통상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Today, the Vice President and I shared the view that on the basis of close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the ROK-US alliance has grown into an indispensable linchpin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a successful strategic alliance that works together to resolve global challenges. We have also reconfirmed our unwavering will to continue to make our alliance even stronger through further cooperation in the areas of security, economy and trade, and global issues. 열흘 전인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통화에서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펜스 부통령님과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확고한 북핵 불용의 와해 글로벌 대북 압박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제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0 days ago, on April 10th, I spoke with President Trump on the results of the U.S.-China summit and ways to work together going forward. Today, with Vice President Pence, we shared the understanding on the gravity and urgency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agreed to double our efforts to change North Korea's strategic calculations by further tightening the global network of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oroughly implementing sanctions under the unwavering principle of denying North Korea nuclear weapons.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과 역할이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서 지난번 미중 정상회의의 결과를 평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면밀히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Furthermore, under the shared view that China's constructive efforts and role are critical, we applaud the results of the recent U.S.-China summit, and we will closely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China. If North Korea commits another provocation, we will swiftly implement intensive punitive measures based on our cooperation with China. 이와 함께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대북 억지력 제고와 연합 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주한 미군의 사드가 조속히 배치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상응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At the same time, in response to 네, 이 시각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 여러분께 주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4시 정시뉴스에서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박현재 총괄 CP와 함께 인공지능 얘기 다루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CP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속보 때문에 좀 늦춰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앞서 여러 가지 이 통신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AI 기술이 지금 오디오 콘텐츠에 집중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계속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 TV 광고를 통해서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스마트폰에도 있고 또 댁에서 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오디오 서비스를 쓰기도 하는데 왜 하필 오디오에 이렇게 또 홈 스피커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또 이쪽 부분에 관심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컴퓨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기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통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면 화면을 열어서 필요한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을 이제 눈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을 한번 끄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열어서 몇 가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야 불을 끌 수 있는데 네. 이 인공지능 기술들은 스피커로부터 보통 한 5-6m 멀리서도 딴 거 하면서 그냥 부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리야 불 꺼줘. 이러면 그냥 불을 꺼주는 아주 단순하고 편리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점점 이제 각광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훨씬 더 사람에게 편해졌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 말씀하신 그 특정 통신사의 서비스에서 YTN 라디오를 들려줘라고 하면 실제로 YTN 라디오를 들려주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런 면은 특이한데 아직 더 복잡한 주문이라던가 이를테면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줘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그건 아직 안 됩니다. 이 현재 있는 서비스들이 아직 사람을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나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가 얘기하나 이 똑같은 사람을 인식하지 이전에 어떤 액션을 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대화 내용을 쭉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안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화 기능이요. 이래서 하려면 뭘 시키려면 꼭 한번 불러야 됩니다. 아리야 혹은 알렉사하고 한마디 하고 또 아리야 부르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화 기능 대화를 하듯이 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아직은 그리고 우리가 좀 또 하나는 검색 서비스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검색을 하면은 바로 이제 다 찾아주는데 아직 이런 서비스들은 아주 제한된 형태의 검색만 제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득 뭐 요리 같은 거 하다가 뭐 면을 삶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 그 정도 기술은 안 됐고요. 저희도 사실 좀 라디오 방송을 청취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오디오 콘텐츠의 생태계가 인공지능과 함께 많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GUI라는 게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을 잘할 수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듯이. 이제는 그 인터페이스, 사람과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음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말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아리아나 알렉사 보면은 항상 같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바꾸기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목소리에 맞춰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아니면 음성과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나 영상을 결합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새로운 목소리, 혹은 음성과 감정을 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면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음성과 오디오 생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성, 그다음에 편리성과 이 개개인의 개성까지 살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디지털 콘텐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박현재 총괄 CP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비는 촉촉하게 오고 있지만 날은 따뜻한 봄날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좀 더웠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주말에 전주 한옥마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날이 너무 더워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중간에 걷다가 결국 에어컨 튼 카페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에어컨을 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청소 미리미리 해둬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봄이 많이 짧아져서 더위가 갑작스럽게 일찍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덥다고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을 바로 가동하게 되면은 네. 세균이 들어있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에어컨 청소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에어컨 지금 이제 벌써 쓰시려는 분들 차량도 마찬가지인데요.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 좀 깨끗이 해서 이 호흡기 질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좀 시간 내서 씻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가격 동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오르고 내리는 품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에 오를 품목은 깻잎과 건오징어 가격이 좀 오르겠는데요. 네. 깻잎은 주산지인 충남, 금산, 경남, 밀양에서 출하되는 물량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서 쌈채용으로 먹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네. 삼겹살 네. 가격도 지난주에 사실 올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또 이제 건오징어 가격 같은 경우는 이 바닷물 온도도 올라가고 물고기가 많이 없는 비성어기에 접어들었어요. 네. 어족 자원이 축소되면서 원재료인 오징어의 어획량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수산물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서 순수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네. 또 고등어를 포함한 몇몇 수산물들이 금어기에 들어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금어기라는 거는 정부가 자원 보호를 위해서 포획과 채집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해요. 네, 이 금어기 저도 바닷가 가면 잠깐 그런 것들 본 적이 있거든요. 가격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겠네요. 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물고기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 금어기는 수산물별로도 조금씩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에는 문어가 금어기였고요. 이번 4월에는 오징어가 금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좀 잡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도 있나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격 상승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약 7,000톤에 가까운 비축 수산물을 방출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40일 동안 명태 4,500톤, 국민 생선인 고등어 1,300여 톤과 함께 오징어, 조기, 갈치 같은 이 수산물들을 시장에 풀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조금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줄어드나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분들도 수산물을 시중보다 한 10에서 40%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해수부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전국에 있는 주요 전통시장에 공급하고 이후에 남은 물량을 수협 바다마트와 농협의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주요 마트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참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부담 없을까요? 네, 이번 주는 애호박과 풋고추 가격이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애호박은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생육이 호전되었고요. 주산지인 충북 청원과 청주 지역에서도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풋고추는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서 다양한 품종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많이 알려진 오이맛 고추뿐만 아니라 이 PD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네. 또 롱그린이라는 품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롱그린 고추 이건 약간 영어 이름 같긴 한데 어떤 겁니까? 네. 이 롱그린 고추는 양상추처럼 맛이 아삭아삭해서 아삭고추라고 불린다 하는데요. 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을 좀 줄이고 대신에 비타민C 함량을 높인 계량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쌈장에 찍어서 먹기에도 좀 참 좋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풋고추가 여러 품종으로 다양하게 출하되면서 가격이 수요가 분산돼서 가격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아, 네. 롱그린 고추 이 마트에서 보면 한번 사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파프리카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애호박도 뭐 미네랄이 풍부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애호박 참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 애호박은 노란씨에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치매 네. 예방에도 좋고 두뇌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나이든 어르신분들이나 두뇌가 자라나는 시기에 영유 아이들 애호박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지금 한 개에 한 1,0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네네. 작년 이맘때보다도 조금 싼 편이어서 장 보실 때 하나씩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애호박 어르신들 또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이번에 장 보러 가시면 꼭 사시길 바라겠고요. 또 입맛 없을 때 봄에 좀 지쳤을 때는 시원하게 이 밥 물에 말아서 풋고추랑 된장 딱 찍어서 먹어도 아주 간소하고 입맛 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앞서 저희 프로그램 중간에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경파 티파티 소속이죠. 이분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대북 억지령 및 한미 공조에 관련된 공동 기자회견 잠시 보내드렸고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YTN 라디오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관련해서 9246님은 저는 20년째 택시 몰고 있습니다. 저도 AI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백수될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9886님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저도 AI에게 자리 안 뺏기려고 좋은 목소리, 좋은 내용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비 올 때 파전땡 한다고 하신 8106님도 사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인공지능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